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3장 시황제의 죽음과 사후의 음모. 시황제의 절명과 사후의 음모. 시황제는 점점 기운이 쇠약해지면서 마침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조고는 걱정이 태산 같아서 황제에게 물었다. 폐하, 어디가 어떻게 아프셔서 그러시옵나이까?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웬일인지 자꾸만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구나. 전이가 진찰을 해보고 나서 그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장육부 어디에도 이상이 없사옵니다. 너무 과로하신 탓으로 보이오니 보약을 꾸준히 드시옵소서 하고 말할 뿐이었다. 시황제는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빠져나가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고가 수심에 쌓인 어조로 말한다. 기운이 그처럼 없으시면 지방 순행을 중지하시고 함양으로 환궁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짐도 그러고 싶으니 함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 다오. 황제 일행은 그날로 평원진 별궁을 떠나 진도 함양으로 출발하였다. 조고는 황제가 병중인 것을 승상 이사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러기에 영문을 모르는 이사는 왜 벼랑간 여정을 변경하여 환궁을 하오? 하고 조고에게 물었으나 조고는 황제 폐하의 어명이시옵니다. 라고 단 한마디로 잘라 대답할 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평원진에서 함양으로 가려면 넓디나 넓은 사막지대를 지나야 한다. 때마침 한여름인 7월인지라 사막은 불을 뿜는 듯이 뜨거워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사막길을 강행군 하기를 사흘째 황제 일행은 사구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시황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지 조고를 가까이 불러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짐은 아무래도 곧 죽을 것 같구나 하고 말을 하니 조고는 황제의 두 손을 움켜잡으며 말한다. 폐하께서는 왜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제는 함양도 멀지 않았사옵니다. 환궁만 하시면 곧 쾌유하실 것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내 병을 모르겠느냐. 암만 해도 살아날 것 같지 못하니 후사를 부탁하게 승상을 이리로 불러라. 대위 계승 문제로 승상에게 유언을 남길 생각이었다. 조고에 대한 신임이 아무리 두텁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사를 일개 환관에게 부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조고는 그러한 눈치를 알아채고 내심 크게 당황하였다. 황제가 죽고 이사가 정권을 장악하는 날이면 조고 자신은 파멸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조고는 즉석에서 이렇게 꾸며대었다. 승상은 조금 전에 읍내에 나가시고 아니 계시옵니다. 시황제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뭐야? 승상이 읍내로 나갔다고? 읍내에는 못하러 갔느냐? 조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폐하의 약을 구하러 나가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짐이 금방 죽을 판인데 약은 누구에게 쓰려고 구하러 나갔는고? 시황제는 체념의 혀를 차보이며 말했다. 승상이 없다니 짐의 유언을 내가 받아 써두었다가 승상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시황제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불러주었다. 짐이 죽거든 황제의 자리는 태자 부소에게 계승시키고 만리장성 추경도감 몽염을 군사총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라. 황제의 자리를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군사권을 유능한 장수에게 맡기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유언이었다. 그러나 조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날벼락 같은 유언이었다. 왜냐하면 태자 부소를 북방으로 정배를 보내도록 배후에서 부추겼던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조고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시황제는 유언을 남기고 이내 숨을 거두어 버렸다. 때는 시황 37년 7월 병인일.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억조창생 위에 군림하며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려오던 시황제는 광대무변한 사막 위에서 50세를 일기로 어이없게 객사하였으니 죽음에 있어서만은 만고의 제왕도 필부야로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나 저나 1인 독재의 전제군주가 죽고 나니 그의 사후 문제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황제가 죽어 없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차례가 되었구나. 조고는 시황제가 죽고 나자 눈앞이 캄캄해왔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녹록하게 체념하고 그대로 물러설 조고는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나. 조고는 죽은 황제를 앞에 놓고 잠시 심각한 우려를 하다가 벼랑간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다. 그렇다.
유언의 내용을 알고 전할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나 이외에는 황제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황제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동안의 황제의 이름으로 부소와 몽염을 모두 죽여 없애버리고 유서를 변조하여 호해를 후계자로 옹립하도록 꾸며버리면 대진 제국은 또다시 나의 손에 굴러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무서운 음모였다. 조고는 그런 음모를 실행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호해를 불러들였다. 조고는 황제의 시체를 자는 사람처럼 꾸며놓고 호해를 그 옆에 꿇어앉힌 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호해 공자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황제 폐하께서는 조금 전에 붕어하셨습니다. 호해가 깜짝 놀라며 묻는다. 붕어라니?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몸을 만져보시옵소서. 수족이 싸늘하게 차가우실 것이옵니다. 호해가 황제의 손을 잡아보니 과연 얼음장같이 싸늘하였다. 호해는 시체 위에 왈칵 엎어지며 아바마마, 이게 웬일이시옵니까?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고는 호해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엄숙하게 선언하듯이 말했다. 공자께서는 울음을 멈추시옵소서. 곡성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나시옵니다. 아바마마가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울지도 못하게 하는가? 폐하께서 돌아가신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사후 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황제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라에 커다란 변란이 올 것이므로 절대로 곡성을 내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그리고 품속에 간직한 옥새와 유언을 내보이며 말했다. 소인이 옥새와 유언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공자께서는 먼저 유언부터 읽어보시옵소서. 보위를 형님에게 물려주라고 하셨구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유언이 아닌가. 순간 조고는 호해의 얼굴을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저만이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유언의 내용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사옵니다. 게다가 옥새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공자께서 보위에 오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태자를 제쳐놓고 공자께서 황제로 등극하실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이만큼 말해주었으면 호해는 조고의 뜻을 대뜸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호해는 워낙 성품이 단순한 인물인지라 모든 것을 아바마마의 유언대로 처리해야 옳을 일이지. 유언의 내용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고 오히려 조고를 나무라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었다. 조고는 기가 막혔다. 이 사람은 나의 뜻을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 바보였더란 말인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호해가 단순한 바보일수록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욱 유리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조고는 호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유언의 내용대로 태자가 보위에 오르면 공자께서는 목숨을 보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호해는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놀랐다. 형님이 황제가 되는데 어째서 내가 죽게 된다는 말인가? 조고는 냉엄한 어조로 말한다. 태자는 호해 공자와 소인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를 북방으로 정배를 보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니 만약 태자가 보위에 오르면 공자와 소인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는 태자가 보위에 오르기를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호해는 마음이 크게 동요되는지 한숨을 쉬며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 조고는 이때다 싶어 다시 말을 이었다. 공자께서 이대로 태자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황제로 등극하시어 한평생을 영화롭게 지내시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이것은 오직 공자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옵니다. 생각해 보시옵소서. 영화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이온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인은 이대로 죽기는 너무도 억울하옵니다. 조고는 이렇게 호소하며 어느새 눈물조차 흘려 보이고 있었다. 호해는 그제서야 굳은 결심의 빛을 보이며 말했다. 사정이 그리 된다면 내가 보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태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공자님의 결심을 알았으니 태자에 관한 문제는 소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승상과도 상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승상이 반대하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 문제도 소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니 공자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모든 것을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대만 믿고 있을 테니 잘 부탁하네. 만약 내가 황제로 등극하면 그대의 은공은 평생을 두고 있지 않으리.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조고는 호해를 내보내고 승상 이사를 시신 옆으로 불러들였다. 승상 하파. 황제 폐하께서 조금 전에 승하셨습니다. 뭐? 폐하께서 승하셨다고? 그렇다면 이런 큰일을 당할 때까지 어째서 나에게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었는가? 이사는 놀라움과 동시에 조고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나 조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승상을 향해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모든 것은 엄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추후 처리에 관한 문제로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상 이사는 조고의 행실이 생각할수록 괘씸하여 다시 꾸짖었다. 이런 큰일을 당하도록 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상의를 하자는 말인가? 황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황제의 비호가 두려워 조고를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이사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이미 죽고 없으니 이제는 승상의 채통을 세워보고 싶었던 것이다. 조고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폐하께서 승하신 사실을 지금 공포해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사옵니다. 그러므로 함양에 도착할 때까지는 폐하께서 생존해 계신 것처럼 꾸며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온데 승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그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 그러자면 폐하께서 승하신 사실을 승상과 소인만이 알고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 그건 그렇고 폐하께서 운명하실 때 유언이나 유서를 남겨놓으셨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고는 그제서야 가슴속에 품고 있던 유서를 이사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유언장은 여기 있사옵니다. 승상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사는 유언장을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당연한 유언이시다. 맏아들에게 제위를 계승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그러자 조고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로서는 당연한 당부이시옵니다. 그러나 승상으로서는 크게 슬퍼하셔야 할 유언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나를 위해서는 슬퍼해야 할 유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 보시옵소서. 태자가 등극하시게 되면 승상의 자리는 태자와 가까운 몽염 장군이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게 되면 승상께서는 단순히 거세를 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족이 주사를 당하게 되실지도 모르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군주가 돌아가시고 새 임금이 등극하시게 되면 승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법이옵니다. 그러니 유서의 내용은 승상을 위해서는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나이까? 이사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왔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군주가 바뀌면 기존 권력자들이 일조일석에 몰락해버리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사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선제의 치적이 워낙 많으니까 설마 나야 그런 일을 당하겠는가? 그러자 조고는 냉엄하게 선포하듯 말했다. 승상하파. 역사에는 예외가 없는 법이옵니다. 이사는 본디 모든 정사를 냉철하게 처리해 나가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자기 자신의 생사득실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서만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조고는 그런 기미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다시 한번 덮어씌우듯이 말했다. 태자가 등극하면 승상께서는 주살당하실 각오를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사는 전신에 소름이 끼쳐왔다. 그리하여 무심중에 조고에게 물었다. 여보게, 내가 살아날 무슨 방도는 없겠는가? 조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승상께서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자 이사는 조고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게 어떤 방도인가? 그런 방도가 있거든 어서 말을 해주게. 승상께서 원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자 대신에 호해 공자에게 보위가 계승되게 하면 승상께서는 주사를 면하시게 되실 뿐만 아니라 승상의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제 유지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조만간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판인데 선제의 유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기는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끝장이 나는 것이니. 이사는 조고의 말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 분명해지면서 다음 일에 걱정한다. 그렇게 되면 태자가 반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 호해 공자를 옹립하려면 태자와 몽염 장군은 말썽을 일으키기 전에 죽여버려야 하옵니다. 뭐시? 태자와 몽염 장군을 죽여버리잔 말인가? 이사는 크게 놀라며 반문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무섭도록 냉엄하였다. 내가 죽느냐 하는 막다른 판국인데 승상께서는 무엇을 주저하시옵니까? 승상께서 처리하시기 어려운 문제는 소인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인이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자기도 모르게 조고의 두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이니 모든 일은 그대가 잘 처리해 주시오. 그대의 은공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이리하여 승상 이사는 완전히 조고의 계략에 말려드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조고는 승상 이사를 포섭하고 나자 이내 태자 부소와 몽염 장군을 죽여 없앨 공작에 착수하였다. 태자 부소와 장군 몽염의 사사. 태자 부소는 학덕이 높고 효성이 지극한 선비형 청년이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급진하여 아버지인 시황제가 무고한 선비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분석행 유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분을 참지 못하고 간언을 올렸다가 황제의 분노를 사서 멀리 북방으로 정배된 바가 있었다. 태자의 정배지는 만리장성 축조 공사 현장과 가까운 관계로 부소는 날마다 공사 현장을 찾아가 몽염 장군과 함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을 그날그날의 일과로 삼아오고 있었다. 부소와 몽염은 20여 세의 나이차가 있었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서 두 사람은 간담상조간과 쓸개를 드러내 보이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격이 없이 친하게 사귐하는 사이였다. 부소가 태자의 몸으로 정배지에서 생활을 계속한 지도 어느덧 4년째가 지나는 어느 여름날. 이날도 부소는 황제의 안강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양을 향해 요배를 올리고 우울한 심정을 달래며 책을 읽고 있노라니까 돌연 몽염 장군이 찾아왔다. 장군께서 바쁘신 중에 어인일로 여기까지 왕림해 주셨소. 몽염 장군은 부소에게 큰절을 올리고 나서 말한다. 황제 폐하께서 칙사를 보내셨다는 기별을 받고 달려왔사옵니다. 부소는 놀라면서 물었다. 아바마마께서? 무슨 일로 소자에게 칙사를 보내신 것일까요? 모르기는 하오나 황제 폐하께서 태자 전하의 유배를 푸시고 함양으로 불러 올리시려고 칙사를 보내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자 전하께 없어 어느덧 유배 생활이 4년이나 되었으니 귀하신 몸으로 그동안 고초가 너무도 많으셨사옵니다. 죄지은 몸으로 벌받는 것을 어찌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소.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몽염 장군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오. 말씀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영광이옵니다. 후일에 태자 전하께서 등극하시면 소장은 신명을 다하여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태자 부소는 몽염 장군의 손을 다정하게 움켜잡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등극하는 날이 오거든 우리 두 사람은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어 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나 그런 날이 과연 오기나 할 것인지 나는 얼른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태자께서는 무슨 불길한 말씀을 하오십니까? 태자께서 등극하실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옵니다. 그때 멀리서 요령 소리가 들리더니 종자가 문 밖에서 달려들어와 급히 아랜다. 태자 전하, 함양에서 황제 폐하의 칙사가 오셨사옵니다. 태자와 몽염은 부랴부랴 예복을 갖춰 입고 정중히 조서를 받들려고 방 한복판에 서한을 내놓았다. 이윽고 당도한 칙사는 서한 위에 조서를 올려놓으며 서슬퍼런 소리를 했다. 황제 폐하의 조칙이요. 태자와 몽염은 조칙을 봉독하고 즉시 어명대로 거행하시오. 지체 말고 분부대로 거행하라는 폐하의 특명이요. 태자에게 이렇게 호령한 칙사는 실상인즉 조고의 신복부하인 염락이라는 불안당패였다. 태자 부소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무릎을 꿇고 조서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시황 37년 7월 13일 짐은 일찍부터 일러오기를 경세의 대보는 효를 근본으로 삼아 윤리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항상 일러왔느니라.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마땅히 아비를 공경하고 아비에게 복종하여야 옳은 일이거늘 시황제의 장자인 너부소는 자기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황제인 짐에게 방자스러운 국정 비방의 상소문까지 올려 국가의 기강을 크게 문란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조종지법으로 보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짐은 호해를 태자로 책립함과 동시에 그대를 태자에서 폐위하고 서인으로 격하고 사약을 내리니 그대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마땅히 자결의 길을 택하라. 그리고 몽염은 만리장성 공사를 책임 맡은 지 이미 7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완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방에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날마다 가렴주구만 일삼고 있어서 그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몽염도 그대와 함께 자결하기를 명하노라. 황명은 추상 같은 법이니 지체 말고 실천에 옮겨라. 부소는 조서를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며 옆에 앉아있는 몽염 장군에게 말없이 조서를 넘겨주었다. 몽염은 조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침착한 어조로 태자에게 말했다. 태자 전하. 이 조서는 태자와 소장을 죽여 없애려고 거짓으로 꾸며 보낸 가짜 조서임이 분명하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지금 변방을 순시 중이시므로 여행 중에 이러한 조칙을 내리셨을 리가 만무하옵니다. 소장 휘하에 있는 30만 대군으로 태자 전하를 끝까지 수호해 드릴 것이오니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몽염의 추측은 과연 정확하였다. 그 조서는 조고가 이미 서거한 시황제의 이름으로 조작해 보낸 가짜 조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소는 워낙 고지식한 인물인지라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누가 감히 황제의 이름으로 가짜 조서를 꾸며 보낼 수 있겠소.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오. 몽염은 부소가 고지식한 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말했다. 태자 전하. 이 조서는 태자를 폐위시키고 호해공자를 태자로 옹립하려는 간신배들이 거짓으로 꾸며 보낸 조서임이 틀림없사옵니다. 그러니 의연히 대처하시고 사람을 함양에 보내어 황제 폐하의 진위를 확인하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부소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이 조서에는 황제 폐하의 옥새가 분명하게 찍혀 있는데 어찌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겠소. 나는 아바마마의 명에 따라 자결하기로 결심하였소. 자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황제 폐하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결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자결하라는 어명을 받은 몸이 조서의 진가를 문의해 본다는 그 자체가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건 나는 불효의 죄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는 일이오. 몽염 장군은 나의 자결을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부소는 이미 결심한 바 있어서 즉석에서 사약을 마시고 죽어버렸다. 몽염은 부소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며 한탄했다. 아, 어떤 간악한 무리가 성인군자 같으신 태자 전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냐. 황제께서 천신만고로 천하를 통일하신 지 불과 10여 년 태자께서 등극하시면 태평성대를 이루시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태자께서 이미 불귀의 객이 되셨으니 대진제국이 망할 날도 이제는 멀지 않은 것 같구나. 나라가 이 꼴이 될진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가며 만리장성을 쌓을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냐. 몽염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고 나서 칙사 염락을 노려보며 말했다. 칙사는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주시오. 내가 이 조서가 진짜라고 판단했다면 나도 어명에 따라 서슴지 않고 자결했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이 조서가 진짜라고 믿지 않기에 자결을 하지 않겠소. 나는 황제 폐하로부터 변방을 수호하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몸인 까닭에 금후에도 변함없이 변방 수호의 만전을 기하기로 하겠소. 염락은 몽염 장군의 명석한 판단에 간담이 서늘해왔다. 그러나 칙사의 위신상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장군은 어명을 끝까지 거역하겠다는 말씀이요? 그러자 몽염은 염락을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며 호통한다. 내가 어명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기군망상하는 간신배들의 속임수에 놀아나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을 뿐이요. 이 이상 잔말을 하게 되면 그대가 비록 칙사의 망정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릴 것이니 당장 돌아가시오. 가짜 칙사 염락은 그 소리를 듣자 오금이 저려와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가 버렸다.
칙사 염락이 변방에서 돌아와 조고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조고는 일희일비하면서 승상 이사와 상의했다. 부소가 자결했다니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공이옵니다. 그러나 몽염은 어느 놈이 이 같은 가짜 조서를 만들어 보냈냐며 호통을 치면서 자기는 절대로 자결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물었다. 뭐라고요? 몽염이 그 조서를 가짜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렇다면 몽염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한테 덤벼올지도 모를 일이 아니오. 소인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 몽염이 의심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온다면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승상께서는 목숨을 보존하시기조차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조고는 사태의 위급성을 느끼자 이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사는 본디 몽염과 함께 시황제에게는 쌍벽을 이루는 충신이었다. 그러기에 그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조고와 결탁하여 태자를 죽여버린 지금에는 누구보다도 두려운 사람은 몽염 장군이었다. 그러기에 몽염 장군까지 죽여 없애버리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사는 결연히 말했다. 몽염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태자의 신복이요. 태자가 우리 손에 죽은 줄 알면 몽염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소인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인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몽염을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오. 어떤 수단을 써야 몽염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는 한동안 심각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며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객을 보내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려. 몽염이 30만 대군을 휘몰아쳐 올지 모르니 자객을 급히 보내야 하오. 좋으신 생각이시옵니다. 그러나 자객을 보내더라도 몽염이 만나주지 않으면 시료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옵니까? 승상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사는 또다시 심사숙고하다가 내가 몽염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줄 테니 자객을 시켜가지고 가게 하시오. 나의 친서를 가지고 가면 몽염은 자객을 반드시 만나줄 것이오. 하고 말했다. 명안이시옵니다. 그러면 친서를 곧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객은 이사의 친필서안을 가지고 몽염 장군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몽염 장군은 이사를 믿고 자객을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 자객의 손에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조고는 이사의 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진제국의 실권을 사실상 한 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진시황의 장례 이후 혼란한 전국의 전개. 조고는 승상 이사를 끌어들여 태자 부소와 몽염을 죽여 없애니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조고는 이사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이제는 우리를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황제의 유해를 올량차로 모시고 함양으로 돌아갑시다. 함양에 도착하여 상을 발표하고 호해 공자를 이세왕제로 즉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함양에 도착할 때까지 황제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아침 저녁의 수라상도 반드시 진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는 조고의 위압적인 태도가 몹시 안 이꼬웠다. 그러나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운명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일행은 함양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시체를 숨겨둔 올량차 안에는 조고 이외에는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황제의 수라상을 생존했을 때와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꼬박 진상했으므로 시황제가 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죽은 시황제의 시신이 썩어가는 고약한 냄새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때마침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는 코를 찌를 지경이었다. 아니,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야? 누가 아니래. 며칠 전부터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악취가 코를 찌르네. 시종과 호위병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자 조고는 냄새의 구실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소금에 절인 생선 10여 수레를 구해다가 황제의 올량차 앞뒤로 따라오게 시키면서 황제께서 소금에 절인 생선을 준비하라 명령하시어 부득이 냄새나는 생선을 가지고 가는 길이니 모든 사람은 냄새가 다소 고약하더라도 폐하께 대한 충성심으로 참아주기 바란다. 하는 특별한 통고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며 20여일 만에 함양에 돌아오자 황제의 상을 공포하고 호해를 후계자로 옹립하였으니
그가 대진제국의 2세 황제였던 것이다. 시황제의 명에 의하여 방사노생이 해동국 조선 땅으로 영생불로초를 찾아 떠난 서복을 찾을 길이 없어 숨어 들어간 태악산에서 만난 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철록비결이라는 책이 가리키는 예언인 망진자 호야의 뜻을 시황제는 북방 오랑캐로 잘못 해석하고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고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건만 후일에 알고 보니 정작 진나라를 망친 사람은 북방 오랑캐가 아니고 시황제의 둘째 아들인 호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나라를 망친 문제의 인물이 환관조고와 승상 이사에 의해 2세 황제로 등극하게 된 것이었다. 조고는 호해를 등극시킨 바로 그날 밤에도 경축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호해에게 미녀들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호해를 미녀들의 품 안에서 놀아나게 해놓고 황제의 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려는 계획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호해는 워낙 바보 같은 인물이었다. 그러면서도 계집만은 극성스럽게 좋아하였다. 그는 등극을 하고 나자 조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생만을 즐기고 있을 테니 모든 국사는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시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면 모든 국사는 폐하의 어명으로 소인이 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진나라의 황제가 누구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새 황제가 등극을 하니 나라에는 할 일이 많았다. 승상과 대부 재상도 새로 임명해야 하고 시황제의 장사도 속히 치러야 할 형편이었다. 조고는 이사에게 은밀히 말했다. 황제께서는 민심을 일신하기 위해 승상을 비롯한 모든 대부와 재상들을 깨끗이 갈아버리라는 분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극력 반대하여 승상만은 계속 유임하게 되셨으니 승상은 그런 줄 아시고 오늘부터는 새 황제를 위해 배전에 충성을 다해 주시옵소서. 조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제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이사도 조고에게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나를 위해 그처럼 애써주셨다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이 기회에 귀공도 큼직한 벼슬자리 하나쯤 얻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귀공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차피 두 사람이 공동운명체가 된 이상 피차간의 사이가 좋아야 할 것 같아서 이사는 조고의 환심을 사려고 엉뚱한 말로 제안을 해보았다. 환관에게 벼슬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사는 그러한 법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조고의 비위를 맞추려고 일부러 그런 제안을 해보았던 것이다. 조고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가 이제야 나의 실력을 알아본 모양이구나. 그러나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황제 폐하께서는 소인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이라니. 어떤 은총을? 황제 폐하께서는 소인에게 황공 9개도 낭중령이라는 특별한 직함을 내려주셨습니다. 낭중령? 우리 직제에 없는 벼슬자리가 아니오. 황제 폐하의 어명이면 그만이지 직제 같은 것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조고가 약간 나무라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이사는 당황하여 손을 흔들며 말했다. 벼슬자리를 얻으셨다니 어쨌든 축하합니다. 낭중령의 직책은 어떤 것이던가요? 폐하의 말씀에 의하면 낭중령은 폐하를 대신하여 무슨 일에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는 그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조고에게 머리가 수그려졌다. 시황제의 장례는 그가 죽은 지 2개월여가 지난 9월에 치러졌다. 그의 시체는 그가 생전에 마련해 두었던 여산묘릉에 매장되었는데 장례식에 동원된 인원은 무려 30만 명에 달했다. 그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무덤 속에는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도 함께 매장하였고 아방궁에 살고 있던 3천 궁녀들 중에서 아기가 없는 궁녀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순장시켰다. 명색이 궁녀였을 뿐이지 시황제와 살을 섞어보지도 못한 궁녀들도 2,000명이 넘었지만 그들은 단지 궁녀였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산채로 생매장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진시황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제군주는 살아서는 죄 없는 백성들을 수백만 명씩 학살하더니 죽은 뒤에까지 수천 명의 미녀들을 생매장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진시황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악령이었던 것이다. 진시황이 죽고 나자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불평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시황제가 살아있을 때의 진승과 오광이 이미 대택향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바 있었으나
정작 시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전국에 숨어있던 지사와 의사들이 제각기 빼앗겼던 조국을 되찾으려고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그 옛날 오나라를 본거지로 삼고 무력 봉기한 항량, 항우가 있었고 폐연을 근거지로 삼고 무력 봉기한 유방 등이 있었다. 이 모양으로 세상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고 있었지만 권력장악에만 급급한 조고와 이사의 눈에는 이런 것이 보일 턱이 없었다. 낭중령 조고가 승상 조고에게 물었다. 태자 대신에 호해공자가 등극했다고 하여 세상에서는 뒷공론이 몹시 분분한 모양입니다. 불안한 정국을 어떻게 하면 신속히 안정시킬 수 있겠소이까? 이사에 대한 조고의 말투는 어느덧 옛날과 달라져 황제가 내리는 어투로 변해 있었다. 이사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나의 손에 나가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울부짖듯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충성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정국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불안한 정국을 신속히 안정시키려면 현 정권에 대한 불평객들을 철저하게 숙청해 버려야 할 것이요. 이사는 옛날의 동료들을 그냥 살려두어서는 승상행세를 하기가 거북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하였다. 조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이사에게 반문했다. 불평객들을 철저하게 숙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불평객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조의 고관 벼슬을 지낸 사람들은 모두가 불평객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신제에 한결같이 반심을 품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역모를 일으킬지 모르니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 한다는 말씀이요. 승상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조고는 잠시 뜸을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지금 함양에는 몽시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도 몽염장군 관계로 현 정부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니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들도 불평을 일삼는 자들이므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응당 죽여 없애야 할 것이요. 조고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나서 말했다. 골치 아픈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승상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제의 후궁들 몸에서 태어난 공자가 모두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구세력들이 그들을 업고 제위를 찬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상인즉 조고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태자 부소가 보위에 올랐다면 이런 문제는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연한 비밀로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가 결탁하여 태자와 몽염장군을 없애고 둘째인 호해를 옹립한 것을 나머지 공자들도 은연중에 눈치를 챘으므로 다른 공자들도 이왕이면 나도 한번 하는 생각에서 일부가 구세력과 결탁하여 제위를 넘겨다보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조고로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기에 조고는 이번 기회에 승상 이사의 의견을 빌미로 하여 골치거리를 일시에 해결할 생각이었다. 이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선제께는 매우 불충스러운 일이나 전국의 안정과 국가의 기틀을 신속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자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요. 조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러는 것이 상책이겠습니까? 물론이지요. 국가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와 같아서 일단 병든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 버려야만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법이요. 승상의 말씀은 들을수록 명답이시옵니다. 조고는 이사가 이처럼 강경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옛날 동료 고관들을 그냥 살려두어서는 승상의 권력을 맘대로 휘두를 수 없다고 보았기에 구세력을 자기로부터 영원히 배제시켜버리려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폐하께 윤허를 받아들이면 승상은 불평객들을 모조리 소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불만을 가진 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만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요. 좋습니다. 승상께서 이처럼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소인이 어떡하든지 폐하의 윤허를 받아내겠습니다. 조고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시국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진 자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려면 적어도 400~500명은 죽여 없애야 할 판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이사에게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드러나지 않는 웃음을 웃었다. 이거야말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닌가. 잠시 후 조고는 대궐에서 나와 이사에게 말했다. 모든 것은 승상의 뜻대로 하시라는 폐하의 윤허가 내렸습니다. 승상께서는 그런 줄 아시고 전국의 불평, 불만을 가진 자들을 선별하여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전국을 신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승상을 누구보다도 신임하고 계시옵니다. 이에 이사는 신바람이 나서 자기에게 불리한 인물들을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 행태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게다가 몽염 장군의 후환을 없앤다고 몽시성을 가진 사람은 어린 아이까지 모조리 잡아 죽였고 호해의 동생들인 31명의 공자조차도 씨알머리 없이 죽여버렸다. 자기 딴에는 적성분자들을 철저하게 소탕해버리면 자기 세력이 튼튼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사는 공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고 마지막으로 부소의 아들 자연까지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조고가 말리며 말했다. 자명공자만은 죽이지 말라는 어명이시옵니다. 왜 자명공자만은 살려두라는 말씀이오? 태자를 흠모하는 민심이 그의 아들인 자명공자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오히려 민심이 소란해지겠기에 말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어명이라고 내세운 조고 자신의 생각이었다. 자영까지 죽여버리면 민심이 돌아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자영만은 남겨두어 민심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따진다면 학식이 풍부한 이사보다도 무식한 조고의 생각이 훨씬 단수가 높은 것이 아닌가. 조고는 이처럼 무서운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사가 기존 권력층을 싹쓸이해버린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처럼 기존 세력을 모두 일소해버리고 새로운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에 조고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온 세상은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사가 권력층 소탕에 열을 올린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었고 조고의 수모를 줄기차게 참아온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었다. 조고는 조고대로 이사를 교묘하게 이용해왔지만 이사는 이사대로 조고를 이용하여 실권을 장악한 뒤에는 조고를 무슨 명목으로든지 한 칼에 베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숙명적으로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정적이었다. 이사가 수많은 권력층 인사들을 한꺼번에 살해해버리자 민심이 크게 흉흉해졌다. 승상이란 자리가 나라의 정사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직책이라더냐. 이사가 유능한 인사들을 잡아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은 황제까지 몰아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위에 오르려는 사전 작업임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백성들 간에는 이와 같은 유언비어가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이것은 백성들 간의 비난성 여론이기도 하였지만 조고가 배후에서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계획적으로 퍼뜨려 나간 탓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유언비어가 널리 퍼져나간 어느 날 조고는 부랴부랴 황제전에 달려가 이렇게 고해 바쳤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승상 이사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사옵니다. 호해는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소리쳤다. 승상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그렇다면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 차명에 처하라. 어명에 의하여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이사는 조고의 손에 즉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고문은 처절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이사는 마침내 없는 죄를 자기 입으로 불어버렸다. 죄명은 무시무시한 반역 도모죄. 이사와 그의 일가족은 수레 위에 결박을 당한 채 백성들의 조소를 받으며 함양거리를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옆에 있던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해야, 우리가 고향에서 함께 낚시를 다니던 때가 얼마나 즐거웠더냐. 이사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던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측은한 눈물을 흘렸다. 권력이 무엇이기에 권력의 세계는 이처럼 무자비한 것일까? 권력의 세계에서는 죽이느냐 죽느냐의 혈투만이 있을 뿐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조고는 권력 투쟁에서 이사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실상 진나라는 그의 손에서 놀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권력도 흥망성쇠가 있는 법, 조고의 권력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갈 것인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노릇이다.